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더 빠르거나 더 깊은 호흡이 아니다. 더 많은 공기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도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 평균 25,000번 정도 호흡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제대로 호흡하고 있나요? 코로 호흡하고 있나요? 입으로 호흡하고 있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적으로 호흡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은 호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제임스 네스터의 호흡의 기술입니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호흡의 비밀을 파헤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 방식에 따라 생리학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스스로 자학적인 실험을 감행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 코과학 연구 책임자와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저자는 실리콘으로 코를 틀어막은 채 오로지 이 포흡으로만 열흘간 생활하며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그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40시간 동안 입으로만 호흡하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상승하고 코 속의 균이 증가했으며 혈압이 치솟았고 심박수 변동성이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이 포흡의 문제를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잠잘 때 코로만 호흡하기 위해서 입에다 수면 테이프를 붙이고 잔 지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비염이 있어서 처음에는 입을 막고 코로만 숨을 쉬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떼고 잔 적도 몇 번 있었는데요. 지금은 익숙해졌고 수면의 질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 포흡이 아닌 코로 호흡해야 한다는 거, 코호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산업화 이후 우리 인간은 역사상 최악의 호흡을 하는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천식, 자가면역 질환 등 수많은 질병이 잘못된 호흡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어떻게 숨을 쉬느냐에 따라 왜 그렇게 많은 것이 달라지는지, 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호흡 방법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평생 호흡하는 존재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호흡의 기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네스터의 호흡의 기술,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이 책은 잃어버린 호흡의 기술과 과학에 대한 과학적인 모험이다. 보통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 걸리는 시간은 3.3초인데 이때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탐구한다. 호흡을 할 때마다 유입되는 수많은 공기 분자가 우리의 뼈와 근육, 혈액, 뇌, 오장육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이 미세한 분자들이 다음 날,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 그리고 수십 년 후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과학 이야기를 이제 펼쳐 보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 기술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수많은 새로운 발견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탐구하게 될 기술들은 대부분 수백 년, 때로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다. 이들 기술은 여러 문화권에서 여러 시기에 걸쳐 창조되고 문서화되고 잊히고 발견되었다가 다시 잊혔다. 까마득히 오랜 세월 동안. 하지만 숨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왜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평생 숨쉬며 살아왔다. 독자가 제기할 법한 이런 의문은 내가 직접 연구에 뛰어든 이후 계속 뇌리에 떠올랐다. 우리는 위험하게도 숨쉬기를 수동적인 단순 행위라고 가정한다.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이 멈추면 죽은 것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호흡은 그런 이진법이 아니다. 이 주제에 직접 뛰어들어 몰입하면 할수록 나는 그런 기본 진리를 성각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더욱 많은 시간을 바치게 되었다. 이 책에서 내가 나름의 깨달음을 제대로 전달했다면 지금부터 독자는 새로 호흡을 할 때마다 호흡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호흡을 가장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이다. 호흡을 1분에 20회 하든 10회 하든 입으로 하든 코로 하든 기관 절개술 계급으로 하든 호흡관으로 하든 다 마찬가지라고 알고들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하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평균 수명을 70세로 계산할 경우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은 일생 동안 6억 7천만 번의 호흡을 한다. 독자 가운데 아직 절반의 호흡도 못다한 이들이 있겠지만 어쩌면 6억 6,900만 번째 숨을 삼키고 있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라도 몇백만 번의 기회 정도는 더 붙잡고 싶지 않을까? 입호흡. 에길 하볼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끔찍한 실험을 했다. 동물 권익보호단체나 동물을 실제로 보살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실험이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붉은 털 원숭이를 잔뜩 모아 반은 실리콘으로 코를 막고 나머지 반은 그대로 두었다. 코가 막힌 원숭이들은 실리콘을 제거할 수 없어서 코로 숨을 쉬지 못했다. 이들은 입호흡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6개월 동안 하볼드는 동물의 이틀활, 턱의 각도, 얼굴 길이 등을 측정했다. 코마개를 한 원숭이들은 달라진 현상이 일치했다. 한결같이 아래쪽으로의 안면 성장 패턴을 보였고 이틀알이 위축되고 이빨이 들쭉날쭉해지고 평소에 입이 벌어진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 원숭이들 코를 막고 이런 실험을 되풀이했다. 원숭이들은 훨씬 더 나빠졌다. 도중에 그는 많은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불쌍한 원숭이들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호모 종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원숭이들은 불과 몇 달 만에 얼굴이 길어지고 아래턱이 느슨해져 입이 벌어지고 활기를 잃은 모습이었다. 입호흡은 인체 외형을 바꿔놓는데 더욱 나쁜 것은 기도까지 변형시킨다는 사실이다.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호흡 압력이 감소해 입 뒤쪽의 연조직이 느슨해지면서 내부로 휘어들어 전체 공간이 줄어들고 호흡은 더욱 어려워진다. 입호흡은 다시 입호흡을 부른다. 코로 들이마시면 그 반대가 된다. 목구멍 뒤쪽에 있는 모든 느슨한 조직들에 부딪히는 공기 압력에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숨쉬기가 쉬워진다. 얼마 후 이들 조직과 근육이 더 넓게 개방되도록 조정된다. 코호흡은 다시 코호흡을 부른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작가이자 코호흡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인 패트릭 맥커우는 전화 인터뷰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코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입안과 기도와 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기도인 거죠. 이 중 어느 것도 놀라울 것이 없다. 계절성 알레르기가 유행하면 수면 무호흡과 호흡곤란 증상 환자가 급증한다. 코가 막히면서 입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무너진다. 그건 간단한 물리학이죠. 맥커운이 말했다. 입을 벌리고 자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악화시킨다. 입을 벌린 채 베개에 머리를 얹으면 중력이 목과 혀의 연조직을 아래로 끌어당겨 기도가 평소보다 더 닫힌다. 잠시 후 기도는 이 위치 그대로 조정된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되는 것이다. 코골이를 연구한 최초의 연구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받은 1500년대 네덜란드 의사 레비누스 랩니우스는 입 다물고 자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라고 썼다. 당시에도 레비누스는 수면 중 입호흡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이들은 그 입호흡 때문에 입과 입천장이 마르고 밤중에 술을 들이켜 컬컬한 목을 축이고 싶은 욕구가 치밀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입호흡을 하면 신체 수분을 40% 더 잃게 된다. 그런 현상을 매일 밤새도록 느끼며 줄곧 갈증을 느끼며 깨어났다. 이런 수분 손실로 소변을 볼 필요성이 줄어들 것 같지만 이상하게 그 반대였다. 가장 깊고 편안한 수면 단계에서 뇌 아래에 완두콩 크기만한 뇌하 수체는 아드레날린과 엔돌핀, 성장 호르몬, 그리고 바소프레신을 비롯한 각종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내보내는데 바소프레신은 체내에 더 많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 세포와 교신한다. 동물이 갈증을 느끼지 않고 밤새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만성 수면 무호흡을 경험할 때처럼 신체가 충분히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면 바소프레신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장은 물을 방출하게 되고 이것이 소변의 필요성을 유발해서 더 많은 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신호가 뇌에 전달된다. 우리는 목이 타고 오줌이 더 마렵게 된다. 내가 과민성 방광으로 자주 소변이 마렵고 매일 밤마다 끊임없이 참을 수 없는 갈증을 느끼는 게 바로 바소프레신 결핍 탓이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건강에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술한 책이 여러 권 있다. 책을 보면 그러한 증상이 야간 요실금이나 야뇨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당뇨병, 고혈압, 암 등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심리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만성 불면증이 종종 호흡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메이오 클리닉의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다.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지금 나처럼 침실 창밖이나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이나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코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 대다수의 생각과 달리 코골이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정상적인 게 아니며 수면 무호흡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면 의학 분야의 대가인 프랑스의 크리스티안 기유미노 박사는 수면 무호흡을 경험한 적이 없는 어린이, 단지 숨을 쌕쌕거리거나 가벼운 코골이, 곧 호흡하려는 노력의 증가만을 경험한 어린이라도 기분장애, 혈압 이상, 학습 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최근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코를 막아 입으로만 숨을 쉬게 한 쥐들이 코로 호흡한 쥐들보다 뇌세포의 수가 더 적고 미로를 탈출하는데 2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2013년부터 일본에서 이뤄진 또 다른 인체 실험에 따르면 입호흡을 할 경우 ADHD와 관련된 뇌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에 산소가 결핍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코호흡을 하면 그렇지 않았다. 고대 중국인들 역시 그 점을 알고 있었다. 도교의 한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입으로 들이쉬는 숨을 니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극도로 해로운 것이다. 입으로 숨을 들이쉬지 않도록 조심하라. 코. 마크 버이너 박사는 수십 년 동안 입호흡과 수면의 연관성을 연구해왔고 그것을 주제로 책도 펴낸 사람이다. 입호흡은 치주질환과 입냄새의 원인이자 충치 원인 1위로 설탕 섭취나 식습관 불량, 위생 불량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다고 그는 말했다. 버에너는 또 입호흡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자기 환자들에게 밤에 테이프로 입을 봉하라고 권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코호흡의 건강상 이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점 가운데 하나는 코 격굴이 산화질소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산화질소는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고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구실을 하는 분자다. 면역 기능과 체중, 혈액순환, 기분, 성기능 등은 모두 체내 산화질소의 양에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 코 호흡만으로도 산화질소를 6배나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입으로만 호흡하는 것보다 약 18%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버에너는 입 테이핑이 5세 환자의 ADHD 극복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ADHD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수면 중 호흡곤란이다. 입 테이핑은 버이너 자신과 아내의 코골이와 호흡 문제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수백 명의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스탠퍼드 대학 음성 상김센터의 언어 병리학 박사 앤 키어니가 내게 같은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이 다소 막연해 보였다. 삼킴 장애와 호흡 장애를 지닌 환자들의 재활을 도왔던 키어니는 입 테이핑의 효과를 장담했다. 키어니 자신도 만성 코 충혈 때문에 여러 해 입호흡을 했다. 귀와 코, 목 전문가들을 찾아다닌 결과 코안이 조직으로 막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문의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만 코를 뚫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그것 대신 입 테이핑을 시도했다. 첫날 밤 5분을 버티다가 뜯어내 버렸어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둘째 날은 10분 동안 참을 수 있었다. 며칠 후에는 밤새 잠을 잤다. 그리고 6주 만에 코가 뚫렸다. 몸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코안도 공기든 뭐든 받아들이는 것에 반응한다.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코는 위축된다. 키어니와 그녀의 많은 환자들, 그리고 많은 일반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그것이다. 그러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코를 계속 사용하면 코안과 목구멍 내부 조직이 유연해지고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정된다. 날숨. 하루 24시간 코로 숨을 쉬더라도 그 공기를 담을 수 있는 폐활량을 갖지 않는 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 몇 분만 스트레칭을 하며 숨을 쉬어도 폐활량을 늘릴 수 있다. 그 여분의 용량으로 우리는 삶을 확장할 수 있다. 티베트의 5가지 의식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칭은 책과 도서관, 언어와 시의 연인으로 알려진 작가 피터 켈더를 통해 서양 세계로 그리고 내게로 전해졌다. 켈더는 1939년에 출판한 계시의 눈이라는 얇은 저서에서 이 기술들을 설명했다. 그것을 굳이 읽으려고 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믿는 사람은 더욱 적었다. 켈더의 이야기는 꾸며낸 것일 수도 있고 거짓은 아니더라도 심하게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설명한 폐 확장 스트레칭은 기원전 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실제 스트레칭의 뿌리를 두고 있다. 티베트인들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그리고 심혈관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수명까지 연장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방법을 썼다. 좀 더 최근의 과학계는 고대 티베트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한 것을 실험하고 측정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심장질환에 초점을 맞춘 70년 추정 연구 프로그램인 프레이밍햄 연구의 연구진은 폐의 크기가 정말로 장수와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내고자 했다. 그들은 연구 대상자 5,200명의 자료를 20년간 수집하고 수치를 분석했다. 수명의 최대 지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유전이나 식이요법 또는 날마다 운동하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냈다. 그건 폐활량이었다. 폐가 작아지고 효율이 떨어질수록 연구 대상자는 더 빨리 병에 걸려 죽었다. 악화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았다. 더 작아진다는 것은 더 짧아진다는 것을 뜻했다. 폐가 더 크다는 것은 곧 수명이 더 길다는 뜻이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심호흡 능력은 말 그대로 수명의 척도였다. 2000년에 버펄로 대학 연구진은 30년 동안 연구 대상자 1000명 이상의 폐활량을 비교하면서 비슷한 연구를 수행했다. 결과는 같았다. 그러나 획기적인 이 연구들 모두가 다루지 않은 것이 있는데 폐가 악화된 사람을 치료하고 폐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병든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과 감염을 막기 위한 약물은 있었지만 평생 폐를 크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은 없었다. 1980년대까지 서양 의학의 일반적인 관점은 다른 모든 내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폐도 변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태어날 때의 폐가 어떠했든 그것을 바꿀 길이 없다고 보았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쇠약해지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탄식하며 참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노화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고 여겨졌다. 곧 30세 안팎부터 해마다 기억력과 이동 능력, 근력은 조금씩 잃게 된다. 또한 제대로 숨을 쉬는 능력을 잃어간다. 가슴의 뼈는 얇아지고 모양이 변해 갈비뼈가 안쪽으로 붕괴하기 시작한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근섬유가 약해져서 공기가 폐로 잘 들락거리지 못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폐활량을 감소시킨다. 폐 자체는 30세에서 50세까지 약 12% 용량이 감소한다. 나이 들수록 더 빠르게 감소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나빠진다. 80세까지 생존하면 20대 때보다 공기를 30%덜 들이쉬게 된다. 그러니 더 빨리, 더 세게 숨을 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호흡 습관은 고혈압과 면역장애, 불안장애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그리고 이제 서양의학이 알아가고 있는 사실은 노화가 반드시 쇠퇴로 가는 일반 통행로는 아니라는 것이다. 내부 장기는 유연성이 있어서 거의 언제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프리다이버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몇 년 전 그들에게 그런 사실을 배웠는데 그때 폐활량을 30에서 40%나 늘린 몇몇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다수의 프리다이빙 세계 기록 보유자인 허버트 니츠는 폐활량이 평균 남성의 2배가 넘는 14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츠와 다른 프리다이버들 모두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의지력으로 폐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들은 폐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호흡법을 익혔다. 다행히 우리는 굳이 수십 미터 아래로 잠수할 필요가 없다. 폐를 키우고 신축성을 유지하는 연습만 규칙적으로 하면 폐활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다. 적당히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폐 크기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느리게. 의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바 다수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며 수명을 늘리는 최선의 길은 호흡 방법에 주목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 몸 속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리게 숨쉬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더 적은 양의 공기를 들이쉬어 혈륜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데도 어떻게 인체 조직과 기관의 산소는 증가할 수 있는 것일까? 줄임으로써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역설을 이해하려면 코와 입 이상의 신체 부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신체 구조들은 결국 긴 호흡의 여정을 위한 입구일 뿐이다. 우리가 매일 취하는 25,000번의 들숨과 날숨의 목적은 우리의 내부 더 깊숙한 곳에 있다. 그리고 이 숨을 더 멀리 따라갈수록 그 여정은 더욱 놀랍고 오묘해진다. 몸이라는 것은 너나 없이 본질적으로 관의 집합체다. 목구멍이나 코 격골처럼 넓은 관도 있고 모세혈관처럼 매우 가는 관도 있다. 폐 조직을 이루는 관은 매우 작고 많다. 모든 관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그 길이가 2,400km가 넘는다. 숨을 쉴 때마다 우선 공기가 목구멍을 따라 내려가는데 기관 갈림이라 불리는 교차로를 지나 오른쪽과 왼쪽 폐로 갈라진다. 숨이 계속 나아가면 새 기관지로 들어가 5억 개에 달하는 구근 모양의 허파과리에 이른다. 우리가 내쉬는 모든 이산화탄소에는 무게가 있으며 날숨이 들숨보다 더 무겁다.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땀을 뻘뻘 흘리는 것, 곧 지방 따위의 연소를 통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날숨을 통해 체중이 줄어든다. 우리 몸에서 소모된 지방의 85%는 폐를 통해 배출된다. 그것의 대부분은 약간의 수증기가 섞인 이산화탄소이다. 나머지는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된다. 대부분의 의사와 영양사, 기타 의료 전문가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폐야말로 몸무게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더 빠르거나 더 깊은 호흡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다.
정상 속도로 호흡할 때 우리 폐는 사용 가능한 공기 중 산소의 약 4분의 1만 흡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산소의 대부분은 다시 배출된다. 호흡을 더 길게 하면 우리의 폐는 더 적은 호흡으로 더 많은 산소를 흡수한다. 1990년에 실내 자전거 실험을 한 트레이너 존 두이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훈련과 인내로 분당 47회 호흡 대신 14회 호흡만으로 같은 운동량을 소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호흡수가 안정된 상태로 날마다 더 빨리 달리는 자신을 확인하면 피트니스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 후 나는 호흡이 노젓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 빠르고 짧게 노를 저어도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더 적은 횟수로 더 길게 노를 젓는 것의 효율과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더 느린 코호흡을 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나는 2포흡 때보다 200m 이상 더 멀리 달렸다. 다음번에는 600m 가까이 더 멀리 달렸는데 이것은 2포흡 때보다 5% 더 달린 것이다. 실내 자전거를 5번째 탈 때는 12km 이상을 달렸는데 이것은 지난주보다 1.6km는 더 달린 것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말이다. 이것은 상당히 뜻깊은 성과였다. 아직 두이아드의 사이클 선수들이 보고한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점점 근접해 가고 있었다.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나는 어려운 호흡을 시도했다. 분당 20회라는 평소의 운동 호흡수를 6회로 떨어뜨리려고 더욱 느리게 호흡하려고 애를 썼다. 나는 즉시 질식과 밀폐 공포를 느꼈다. 1분쯤 지난 후 맥박산소 측정기를 굽어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산소를 잃어가고 있는지, 내 몸이 얼마나 산소에 굶주렸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혈중산소는 줄어들지 않았다. 아주 느린 호흡을 했는데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내 산소 농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느린 호흡에 관한 결정적인 한마디. 느린 호흡은 곧 기도다.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만트라인 옴마니밤 매움을 승려들이 염송할 때 전통적으로 염송 시간은 6초가 걸리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 6초 동안 숨을 들이쉰다. 자인화교 등에서 우주의 성스러운 소리를 뜻하는 옴의 전통 염송은 발성하는데 6초가 걸리고 들이쉬면서 약 6초를 쉰다. 쿤달리니 요가 명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인 산타나마 만트라도 발성이 6초가 걸리고 이어서 6초 동안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고대 힌두교에는 무드라라고 하는 손과 혀로 하는 자세가 있다. 신체적 영적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극복을 돕기 위한 수련법인 케차리 무드라는 혀가 코 안쪽으로 향하도록 혀를 말아 올려 입천장 안쪽의 부드러운 곳에 혀끝을 대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6초 동안 깊고 느리게 숨을 들이쉰다. 일본인과 아프리카인, 하와이인, 아메리카 원주민, 불교도, 도교도, 기독교 등의 모든 문화와 종교는 묘하게도 모두가 동일한 호흡 패턴의 동일한 기도 방법을 발전시켜왔다. 이런 방법 모두가 똑같은 안정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탈리아 파비아 대학의 연구진은 20여 명의 연구 대상자를 모아 혈액 흐름과 심박수, 신경계 피드백을 측정하기 위해 센서를 부착한 후 불교 만트라만이 아니라 라틴어 버전의 아베 마리아 묵주 기도문을 암송하게 했다. 이 묵주 기도는 성직자가 절반, 회중이 절반을 번갈아 암송한다. 연구 대상자들이 1회 암송하는 데 들인 평균 호흡수가 분당 5.5회였는데 이것은 힌두교인과 도교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도 속도보다 살짝 빠르지만 거의 정확히 일치했다. 이를 알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호흡이 연구 대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들이 느린 호흡 패턴을 따를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 체내 각 계통이 결맞음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때 심장과 혈액순환, 신경계의 기능이 최고 효율로 조정된다. 연구 대상자들이 자발적인 호흡이나 대화로 되돌아가는 순간 그들의 심장은 조금 더 불규칙하게 박동하고 체내 계통의 결맞음이 서서히 무너졌다. 그러나 몇 번 더 느리고 이완된 호흡을 하면 다시 회복되었다.
파비아 실험 10년 후 뉴욕의 유명한 교수 겸 의사인 퍼트리샤 거바그와 리처드 브라운은 불안과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기도 없이 동일한 호흡 패턴으로 숨을 쉬게 했다. 이 환자들 중 몇몇은 느리게 호흡하는 것이 어려워서 더 쉽게 바꾸어 각각 3초 동안 들숨과 날숨을 쉬도록 했다. 그리고 좀 더 익숙해지면 더 길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도록 했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일치하고 분당 총 호흡수가 일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5.5초간 들이쉰 다음 5.5초간 내쉬게 되었을 때 호흡 리듬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의 정확히 분당 5.5의 호흡을 한 묵주기도 패턴과 동일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연습해도 효과가 지대했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규칙적인 호흡법 수련을 통해 환자들이 탈바꿈하는 것을 목격했다. 브라운과 거바그는 느린 이 호흡법을 이용해 파괴된 잔해의 파편으로 인해 고통받는 간유리 폐 증상 때문에 만성 기침에 시달리는 몇몇 9.12 생존자들의 폐를 정상으로 회복시켰다. 이 병에 대한 알려진 치료법은 없었는데 환자들은 하루 몇 회씩 느린 호흡을 연습하는 것만으로 불과 2달 만에 유의미한 차도를 보였다. 거바그와 브라운은 책을 펴내는 한편 느린 호흡의 회복력에 관한 과학적 기고문을 여러 편 발표했는데 이 호흡법은 공명호흡 또는 결맞음 호흡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 호흡법은 실제적인 노력이나 시간, 명상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었다. 거바그는 이렇게 썼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밀한 행위다. 그런 호흡을 하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공명호흡을 하면 명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라도 명상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렸다. 소파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가랄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이 호흡법으로 기도의 힐링 효과를 맛볼 수 있었다. 우리가 분당 5, 6회 숨을 쉬든 0.5초 간격으로 숨을 쉬든 그게 무슨 대수냐고? 분당 호흡수가 5.5회 정도 되면 정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파비아 실험 연구진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묵주기도가 부분적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묵주기도가 내재적인 심혈관계 리듬과 동기화됨으로써 행복감을 느꼈고 이에 따라 아마도 종교적 메시지에 대한 감흥도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베마리아 묵주기도를 비롯해 지난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수십 가지의 기도와 명상 등은 근거 없는 게 전혀 아니었다. 기도는 힐링이다. 특히 분당 5.5의 호흡으로 낭송할 때. 호흡은 자율 기능이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심장이나 소화 기능의 속도를 언제 올리고 언제 늦출지, 또한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혈류를 언제 바꿀지, 그 시점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 어떻게 호흡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일부러 느리게 호흡하면 미주 신경망을 따라 소통이 시작되고 부교감 상태로 이완될 것이다. 일부러 정말 빠르고 격하게 호흡을 하면 미주 신경 반응을 반대로 뒤집어 우리를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이런 호흡으로 자율신경계에 의식적으로 접근해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고의로 유발할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나머지 낮과 밤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잠재우고 편히 쉬면서 회복을 하고 부양과 번식을 할 수 있다. 완벽한 호흡은 이런 것이다. 약 5.5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5.5초 동안 내쉰다. 1분 동안 5.5의 호흡을 하며 모두 약 5.5리터의 공기를 호흡한다. 완벽한 이 호흡을 몇 분만 해도 좋고 몇 시간 동안 해도 좋다. 인체 효율을 최고로 높이는 호흡은 아무리 오래 해도 지나칠 일이 없다. 코로 느리고 더 적게 숨쉬기와 최대한 내쉬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느 사업 못지않게 큰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접근법이 어느 것 못지않게 훌륭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호흡법은 배터리와 와이파이도 헤드기어도 스마트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비용이 들지 않고 별도의 시간과 노력도 거의 필요 없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
이 호흡법은 먼 우리 조상들이 25억 년 전 슬러지 속에서 기어나온 이후 줄곧 실천해왔고 우리 호모종이 수십만 년 동안 코와 입술과 폐만으로 완성해온 기술이다. 나는 늘 이 호흡법을 스트레칭 하듯 한다. 오래 앉아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후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말이다. 제임스 네스터의 호흡의 기술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숨쉬기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책이었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내 호흡에 집중하며 호흡을 바라보고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